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경제의 77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김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집이란 무엇인지 철학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그리고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재테크의 완성 부분까지 집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30년간 대한민국의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봐 오신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파리 대책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평생 그렇게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새 집 마련하면 그 한이가 절정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관한 얘기를 철학적인 사고에서 또 너무 또 주제가 무겁지 않게 또 재테크 면도 다뤄가면서 오늘 집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의 인사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집이란 어떤 곳일까 가끔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대답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천국처럼 편안한 곳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힘겨운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집은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다라는 농담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에서의 집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실까요? 예, 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네. 이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란 더울 때, 또 추울 때, 비바람 칠 때 아늑하게 막아주는 공간, 건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부터라도 주거는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산업사회로 오면서 우리도 60년대, 67년, 8년을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 가장 비싸다는 반포의 어느 아파트만 보더라도 그게 73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근 40년 동안 이 집이라는 게 뭐길래 어느 유명한 영화랄지 드라마 보면 사랑이 뭐길래 그러잖아요. 네.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네. 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근 30년간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면서 바라본 집에 관한 개념도 그렇고 또 그 전 세대 우리 선배들이 집을 사고 팔고 재테크를 했던 시대도 그렇고 제가 이 부동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재테크는 주로 토지 시장이었죠. 예컨대 토지를 좀 몇천 평을 사서 또 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또 택지 개발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집이라는 단어가 이게 투기 및 네. 재테크 쪽에 무게를 더 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사실은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지금 우리가 600만 원도 안 되던 70년대 초반에 분양가가 지금 15억, 또 어떤 곳은 18억, 또 좀 비싼 지역은 21억. 네. 그 다음에 여러 11대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집에 가는 집테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모든 방송에서나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집이라는 개념을 어떤 재테크 개념에서 많이 이제 분석하고 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도 이따 후반부는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집을 잠깐 그래도 철학적인 사고로 본다면 과연 집이라는 곳이 그럴까?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속의 집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가? 사실은 집다우려면 그 지역에 집을 살 때 범죄도 없고 안전한 곳인가, 또 쾌적한 곳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느 동네에 사냐 그러면 너희 집값이 얼마냐 이런 개념도 되고 네. 네. 이렇게부터 사회 계층 간에 이렇게 괴리감을 조성했던 것도 네. 집값이고 네. 집에 대한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부는 지금도 파리 대책에서 집값을 잡고자 또 과거 정부들도 다 그랬는데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인가 또 어디까지 서울의 집값과 전국의 집값 특히 아파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언제까지 하늘을 향해서 달릴 것인가가 이제 궁금할 겁니다. 역대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떨 때는 공급 면에서 예컨대 전두환 시절에는 그 당시 국보위 시절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는 국보위에서 500만 호를 짓겠다 통큰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또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5개 신도시 해가지고 200만 호를 90년대 초에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도 참 다 투기 바람이 불고 주테크 그다음에 아파트 가지고 재테크를 했던 시절이죠. 네. 물론 그때라고 해서 정대책이 없지는 않았죠. 뭐 사실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랄지 이런 청약 이 제도가 생긴 게요. 67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이럴 때부터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정책이 지금 재탕 삼탕인데도 왜 정부는 이렇게 집값 하나를 잡지 못할까? 네. 또 우리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수만 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예 핸드폰이나 할지 다른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부동산 투기 정책만큼은 제대로 짤 수 없나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실망감과 또 어떤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도시를 보다 보면 첫째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북경만 가더라도 우리 서울시보다 면적이 약 한 28배 정도 큽니다. 상하이만 가더라도 한 2천만 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10배 정도 크죠. 면적으로 말하면. 네. 또 가까운데 우리 파주시가 인구가 44만 명인데요. 서울시보다 면적은 커요. 네. 근데 서울시로 들어오면 605제곱미터 안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울이 진짜로 만원이다. 네. 또 서울이 만원이라는 말은 벌써 20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정부에서 특히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를 해서 이제 뭐 세종시라 할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역사를 균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여러 가지로 분산, 그 다음에 인구를 분산 정책을 썼는데 네. 아직도 우리 서울의 집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네. 일단은 정리를 하고 집의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서 이렇게 집을 투기라던가 투자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집에 대한 개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집의 또 다른 모습인 이제 집을 재테크로 활용을 하는 일명 주테크라고 불리죠. 주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테크의 현실은 어떨까? 대표님이 이제 30년 동안 지켜보신 결과로는 어떻게 또 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테크 하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이 집 가지고 우리가 집 장사 또 땅 가지고 땅 장사 특히 이제 아파트 가지고 이제 아파트 재테크 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 몇 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컨대 이 청약 관련 제도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독일어보다 어렵고 러시아어보다 어렵다. 수없이 반복되면서요. 이 청약 제도 자체를 실수요자들이 난해해서 진짜 내 걸로 만들어서 소화하기를 어려울 정도로 청약 제도 자체도 수없이 개편을 반복하면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이게 공고를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에 읽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청약 제도 자체도 무거운데요. 그런 청약 제도에서부터 2박 3일 동안 줄을 쓴다든가 모델하우스에 4만 명이 뭐 모여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500대 1 어떨 때는 뭐 엊그저께도 제일
뭐 좀 약하다는 데가 뭐 57대 1 네. 이런 거에서부터 뭐 가격 면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없는 애국인의 선진국의 사람들 눈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꿈을 꾸는 민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 집 마련 꾸는 꿈을 싱가포르 가보니까 2, 3년이면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8년에서 12, 13년을 가도 이 내 집 마련 꿈이 저만큼 가 있고 또 저만큼 네. 가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이 신문을 많이 스크랩을 하는데 가게 모 일간지에 보면 방배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내몰린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는데 그게 매년 그다음에 2년마다 3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집을 가진 자나 집을 가지지 못한 자나 굉장히 서로 다른 면만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너무 아파트 재테크에 너무 집중하리만큼 하니까 네.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너무 그쪽 세력에 대해서 허탈감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작년에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 우리가 그 자영업자가 한 6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 간과하고 모르는 사실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작년에 드디어 1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2%가 자영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예요. 네. 물론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사서 사업자 등록을 낸 것도 있고 또 13만 7천 명 정도의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분도 있고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하면 약간은 불로소득적인 개념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재테크를 하면은 그건 노맨스고 또 남이 재테크를 하면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건 불륜이고 스캔들로 보는데 작년에 그 통계를 보고 146만 명 정도가 임대, 그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임대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삼천리 강토가 차 투기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바둑을 좋아해서 우리 앵커분은 바둑 좋아하세요? 바둑 잘 못 둡니다. 바둑에서 보면 우리 가장 처참하고 뭐랄까 비애를 느낄 때가 네. 두 집을 안 낳았을 때. 네. 그 바둑에서는 두 집이 안 나면 그 바둑이 죽거든요. 네. 그 집 없는 사람이죠 바둑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 없다면 장기판의 졸처럼 방빼라면 일로 쓸리고 절로 쓸리고 그래서 가끔 저는 그 우리 집 없는 서름을 장기판의 졸이냐 우리가 바둑에서 네. 집 없는 서름이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6대4 원칙에서 사실상 통계적인 것이 좀 불명확해서 아직도 우리 서울로 본다면 또 수도권을 본다면 50대 50 정도로 집을 가진 자와 또 집을 못 가진 자로 대별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통계에서는 60대 40이라고 하는데요. 불만족도의 집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경제 성장은 이렇게 됐는데 집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50%라 이 말이죠. 50%. 네. 그래서 이번에 정책에서도 전번에 우리 앵커분하고 풍성 효과를 물어봤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풍성 효과가 그렇게 세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세 대란에 대한 풍성 효과는 정부에서 묵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네. 우려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세값이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가을도 다가오고 이사 시즌이 오잖아요. 네. 이게 정부에서도 집값은 잡았다. 냉각기는 됐지만은 매년 매해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 집 없는 서름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이 대책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라면이 모자라고 계란이 모자라면은 요새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되거든요. 네. 주택은 수입할 수도 없고 공장에서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또 가격 자체도 한두 푼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수급 관계
수요와 공급을 정부에서 아무리 정대책을 잘 쓴다 하도 정확히 만족도 있는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 재테크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저만큼 터널의 끝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의 재테크의 주테크의 이 현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주테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또 냉철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게요. 이제 세테크랑 재테크 강의하시는 거 이제 보다 보면 특히 세테크 쪽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세금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과 세금의 문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세테크, 재테크 중에서 재테크 중에서는 세금에 대한 세테크를 안 따져볼 수가 없죠. 네. 세테크는 양날의 칼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라 할지,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캐피탈 게인을 가져갈 때 어떻게 보면 나눔의 방식으로 쓰는 방법 정책이 세테크 정책입니다. 네. 어느 정부고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안 짠 적이 없어요. 과거에 67년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쪽에 4km에 좌우에 4km에 시세 차익이 엄청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씩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자, 정부에서 보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고강도 정책이 세테크 정책입니다. 네. 세금 많이 물리겠다, 세금 조사하겠다, 이런 정책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대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주택자든 또 1세대 1주택자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사업자든 우리가 세테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파리 대책 속에서 세테크가 좀 복잡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때보다는. 그래서 세테크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고 지금 다주택자랄지 2주택만 가지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절세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세테크에 대한 그 뭐랄까 두려움, 네. 그 다음에 그런 그 생각,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과거 때보다 작년, 재작년,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2주택자들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세테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차근차근히 몇 개를 더 짚어줄 기회가 이제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세테크, 재테크의 절반이 세테크에 관한 강의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재테크 쪽보다는 언제 살 거야, 얼마나 오를 거야, 어디를 사야 되냐, 이곳을 투자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관리 차원에서 더 중요시해야 되는 문제는 세테크다. 네. 이완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시, 또 증여시, 또 상속시 되도록이면 절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진짜로 세테크의 세판짜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전문가하고 상담해야 된다. 우리 특히 주택 관련 세테크는 나는 누더기 세법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가끔 뭐 정부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왜 그러느냐? 다른 세법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100번, 130번이 넘는 정대책을 펴오면서 거기에 계속 세테크와 재테크 속에서 세테크 정책을 막 바꿔오면서 누더기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을 중과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중과사했다가 또 없앴다가 투기 가열지구를 지정했다가 없앴다가 또 어떤 때는 취득세를 안 받았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갖다가 걸었다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 파리 대책에 또 내년부터는 뭐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2주택자는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특히 이 토지 시장에서도 그렇고 리테일 쪽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에서 임대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재개발주택이랄지 재건축주택, 특히 A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할지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세테크 전략을 좀 아주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새로운 또 부동산 정책이 나온 상황에서 세테크 관련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먼저 얘기했던 주테크로 살짝 다시 돌아와 봐서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제이노믹스 하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의 주테크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뭐 주테크, 재테크 전략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의 전략은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 2017년도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바뀌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의 판을 다시 짜야 되는 면도 있고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 1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대만 해도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패러다임이랄지 지금 1인 가구의 증가랄지 인구 절벽이랄지 여러 가지의 요소가 그때하고는 좀 틀렸죠. 네. 오직하면 10년도 강산이 변한다 하니까 그때는 어떤 정책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17번의 정대책을 12년 전이니까 쓸 때는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 17번 중에서 한 1개월은 또 뭐랄까 좀 냉각기를 가져요. 네. 그러면 또 돌아서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화랑시장으로 가고 하랑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17번을 쫓고 쫓기는 현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노무현 정권 말에는 부동산이 폭발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제이노믹스 노무현 정부의 재테크는 재테크다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테크 안 하려면은 집 다 팔고 그러니까 파는 것도 재테크니까 네. 뭐 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재테크 주테크 시장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현명한 곳에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현명한 판을 짜야 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문재인 정부의 투자 전략이겠죠. 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짜는 판은 당연하게 정책적인 판은 많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갖지 말라. 이게 또 정권 초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17번의 학습 효과와 과거에 또 우리 이명박 정부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또 41번의 정대책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는 단단히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책 속에 이게 문재인 정부가 깔고 있는 정책 비전을 정확히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많이 갖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만 하고 간다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대상으로까지 생각을 안 할 줄 알고 우발적으로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집이 헌집이니까 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나 사신 분도 있고 고향 주택을 물려받으신 분도 있고 또 증여로 물려받으신 분들도 있고 상속으로 물려받은 분도 있고 네. 여러 그 컨디션마다 상황은 틀리겠지만은 네. 우연히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재테크를 위해서 다다익선적으로 많이 사 모은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뭐 분양권만 해도 뭐 9개,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아니라 네. 정말로 내가 똘똘한 녀석을 하나만 딱 선택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정권이 끝나는 60개월 동안은 5년 동안은 마음고생을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혹시나 또 우리가 풍선 효과가 좀 더 다른 지역으로 번지다든지 일기 신도시 쪽으로 약간 번지는 면이 있어요. 네. 또 또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전세 시장을 가격을 또 올린다면은 또 다음 달에 지금 9월 달이죠. 9월 달에 나올 우리 종합 가계 대책에서도 그렇고 또 전월세 종합 대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플랜 B가 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머니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작게 가지고 있고 똘똘한 녀석 하나만 우선 골라서 이렇게 팔 건 팔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소낙비를 네. 피해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똘똘하고 작지만 똘똘하고 확실한 녀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새로운 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태풍을 맞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누구나 뭐 전문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예견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과거에 제가 이 30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물론 전문가라는 분들이 또 전문가다운 면도 많지만은 그 예상이 우리 주식 예측하는 것처럼 맞지도 잘 안 했고 어떨 때는 큰 평수가 뜰 거다 그래도 큰 평수가 더 내린 적도 있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끝났을 거다 생각했는데도 더 올랐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떻게 재편될 거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위주로 재편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서울 위주로 만약에 수도권에 이제 투자하실 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투자하실 분 그런데 서울은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랄지 일자리가 서울 중심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 있어서 주택시장의 재편은 이제는 20년, 30년이 된 재건축 시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리모델링 시장 하자니 수익성도 안 나고 그래서 어중중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시장보다는 재건축을 하려고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우리가 발코니 면적이 주거용 면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아파트만 본다면 그런 굉장히 주거 공간이 한 7평에서 10평 정도 높거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있게 잘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새 아파트 시장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거고요. 네.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헌 시장이 18% 오를 때 새 아파트 같은 38% 2배 이상이 오를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정책을 강하게 쓰다 보면 희소성 때문에 새 아파트를 할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시장이 더 뛰어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 시장으로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그 집을 허물고 신축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몸값이 앞으로 대단할 것이다. 어차피 정부도 건폐율이랄지 용적률을 양보해야 돼요. 물론 내년부터 또 우리 주차장법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세대가 한 주차장을 가져라고 이렇게 앞으로 건축법이 바뀔 네. 예정이라고도 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부동산은 굉장히 그 위험한 시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석하기도 그렇고 상권을 항상 이동하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하고 리테일 쪽 부동산은 특히 상업용 부동산 쪽에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트로 이펙트, 그 빨대 효과 때문에도 저는 웬만하면 그 상가 같은 것은 분양을 받을 때 상권 분석을 진짜 잘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떡볶이집을 하나 열거나 어디 가서 상가를 하나 살려면 적어도 15일은 밤 10시에 가서 상권 확인, 퇴근 시간에 6시에 가서 상권 확인, 새벽에 가서 상권 확인, 이 정도로 분석하고 반경 10km 이내에 어떤 큰 등치 큰 녀석이 이 상권을 빨아들이는 이런 그 스트로 이펙트 현상이 일어날까도 봐야 되고 또 쉬운 말로 말해서 상권은 전철이 뚫림으로 인해서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권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꾸로 이펙트 때문에 스토로 이펙트 때문에 상권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예를 하나 쉽게 든다면 춘천 춘천 고속도로랄지 전철이 되면서 네. 떡볶이집이라 할지 그 닭갈비 네. 춘천의 닭갈비집이라 할지 이런 건 잘 되는데 전부 다 성형수술도 50분이면 오니까 명동 와서 하고 그다음에 의류도 동대문 시장에 와서 사버리고 네. 그러니까 또 상권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대학만 하더라도 대학의 이런 제2 캠퍼스에는 이 기숙사형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잘 됐거든요. 네. 지금은 전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출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번에는 아까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차차 또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재테크 강의에서도 이걸 뭐 하루아침에 이게 재편될 거라고 자세히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이어서 상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가 또 궁금해요.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해 주셨던 게 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8%가량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겁을 먹고 시장의 매물을 좀 투매하는 것도 이제 한두 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시장에 진입벽이 그동안에 높아서 못 갔던 분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을까 하고 실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분간은 이 정권이 초기이기 때문에 4, 5년간이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책이 더 어떻게 이 정부 정책을 더 지켜보는 쪽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6년간은 5년간은 이 정책을 끝까지 지속시킬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매매 가격은 특히 재건축 중심이랄지 그동안에 우리가 노블 세븐, 과거에는 이제 버블 세븐 그랬는데 우리가 3, 4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노블 세븐 아닙니까? 우리가 마포구, 용산, 뭐 과천,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의 강남 4구 뭐 이런 데가 짐정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 매물들은 물론 이제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또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중과세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방침이니까. 네. 그래서 팔 때와 살 때를 정확한 타이밍을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으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책을 앞으로 이제 6.19 하나 나왔고 우리 8.2 조치 하나 네.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정책이 5개, 6개, 또 20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여섯 개를 더 지켜본 다음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살 때는 그렇게 좀 지켜보는 쪽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또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견해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집을 사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또 9월, 10월인데 당신 말 듣고 내가 내년에 가서 집 살라 그러는데 네. 무슨 소리야 또 들어. 근데 아까 분명히 지역적인 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풍선 효과가 있는 우리 고양이랄지 이런 제2신도시는 많이 올랐다 그래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조정 대상 구역의 49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의 27개 또 투기 지역의 12개 구청에는 앞으로 이제 더 조정 대상 구역을 늘릴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 지역의 타겟으로 중과세 대상의 물건들은 그렇게 쉽게 가격을 탄력이 받아서 과거처럼 원위치로 올라서 더 위로 고공행진을 안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얘기에 동감하실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네. 네, 아직은 관련 정책이 6.19 대책이랑 또 8.2 대책까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5개에서 6개 정도 앞으로 정책을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5개, 6개 정도의 대책이 지나가는 동안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 그런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걸로 내다보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나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게 약발이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맥히면 아마 조정 대상 구역은 뭐 60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뭐 100개로 늘어날 수도 네. 있겠죠. 두 번째는 돈줄을 재었습니다. 이젠 돈을 꽂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돈을 70% 이상씩을 해주던 것이 갭 투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투자를 제가 한 30년간 지켜보니까 다 외상으로 남의 돈으로 집 산 것이지 네. 결국은 지금까지는 갭 투자라 하면 세입자가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집값의 80%를 집주인한테 구워주니까 그 돈으로 집 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그러면 은행에서 좀 저리로 네. 빌렸다든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기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에서 은행에서 돈 안 구워주겠다는데 자기 주머니의 돈을 50% 60%를 꺼내서 시장도 약간 리스크가 또 존재하는 시장인데 그렇게 과감히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과거처럼 뭐 다시 원위치로 가서 또 정책이 좀 뭐
대여섯 개를 더 하면서 약간 정부에서 늦춰주면 또 네. 과거처럼 스프링 효과처럼 튀어오르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얘기가 또 잠시 전에 나왔었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네, 재편되는 과정에서 뭐 타격을 입을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서울 아다시피 25개 구잖아요. 네. 뭐 한강 이북이 14개구, 한강 이남이 11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청약 제도를 얘기할 때 서울은 넓고, 그러니까 다른 뭐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도쿄보다는 적지만 네. 우리 개념에서 서울은 높고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가 전국에 이 주거용 건물이 1,800만 채가 있는데 서울에만 해도 한 400만 채 이상이 있고 이런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부는 매년 20만 원 건설, 30만 원 건설 새 주택을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우리 집은 없는가? 자, 서울은 그러면 어디가 오를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는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인,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우리 강남 3구 그랬는데 이제 서울이 강남 5구 정도가 됐어요. 이번에 과천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과천과 강동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 4구, 5구, 과천 포함해서 이 지역은 유난히 재건축이 많습니다. 올 내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철거 대상으로서 예정주택이 철거돼서 재건축으로서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할 아파트가 한 4만 9천 세대, 5만 세대가 정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뭐 이렇게 수요층은 두껍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 5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 대상이면서 뭐 보합세를 이루던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리더라도 네. 영원한 투기 내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선망 지역입니다. 모 은행의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약 57%가 앞으로 시세차익용으로 재건축을 재개발을 사겠다. 네. 요새는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그런 주장을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강남권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한강변입니다. 네. 우리 한강변에 가장 길게 붙어 있는 구가 이제 마포구잖아요. 그래서 마포구가 우리가 노블 세븐 지역에 뭐 포함되기도 했는데 결국 그다음에 용산의 변화입니다. 그죠? 네. 용산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렸지만 용산은 이제 군사군 그러니까 용산하면 그냥 맨날 그 군사 도시처럼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그것들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우리 강남구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성동구하고 광진구 쪽이 아무래도 서울의 유망 지역입니다. 유난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한강, 강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강뷰 값이 같은 단지인데도 2억 차이 난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강에 70년대 모래 파서 지었던 우리 300불 시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는 철거가 되고 이제는 3만 불, 4만 불 시대의 아파트 쪽에 수요층이 두꺼운 한강변, 그러니까 노블 세븐 지역과 강남 4구는 영원한 투자처고 영원히 사랑받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또 설명하면 저기 노원구나 강북구나 저 금천구나 사시는 시청자분들 화낼 수도 있는데요. 뭐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고요. 또 거기는 또 안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쪽에 중개사 시청자 여러분 또 화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디가 주로 앞으로도 투자 대상이 될 것이냐 한다면은 아까 노블 세븐 지역하고 강남 4, 5구가 그래도 주목받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네, 늘 인기가 있어 왔었던 강남 지역과 또 용산 그리고 마포와 성동, 광진 또 한강변까지 이렇게 5가지 지역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이 아무리 유망주로 뜨고 있다고 해도 신혼부부라던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성동구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대학가들도 있고 해서 이미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어떻게 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을까요? 대학가에서 원룸 전세 구하기가 월세 말고요. 전세 구하기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신혼부부들 또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앞으로 20만 호를 건설하고 매년 1만 호씩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많이 내놓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런 행복주택, 그다음에 뉴스테이 이런 것들 정책을 많이 넣는데 강남권만 하더라도 또 이일의 신도시랄지 또 우리 저기 방배동만 하더라도 성디마을이랄지 이제 뭐 좀 규모들은 적지만 뭐 구룡마을이랄지 그다음에 뭐 이 수도권의 하남시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감북, 초이, 뭐 감일 이런데 그다음에 제2의 이제 이일의 신도시 이쪽에 검단으로 말하면은 이제 검단 스마트 이런 곳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신혼 부부와 그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잔치상을 좀 차려준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도 있었고 무엇인데 제가 오늘 이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우리 신혼부부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때 그 차려준 잔치상을 못 받아 먹었어요. 첫째 몰라서 못 받아 먹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복잡하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잔치상에 한번 돌아왔고 이 정부의 정책의 기본 베이직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 배려자 또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주택 정책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 OECD 국가 정도로 앞으로 4, 5년, 5년, 7년 후에 공공임대주택이랄지 공공분양 쪽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신혼부부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특히 신혼부부들만의 특별한 특별분양이라 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앞으로 수정 보완될 것이니까 지금은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신혼부부들이 지금 우리 서울 시내랄지 저기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 가점제로 도전하기는 더 지금 안 좋아졌어요. 네. 어떤 컨디션이 84점에 아주 못 밑이니까 적어도 신혼부부들이 우리가 어디 도전해 보려면 60점대, 뭐 55, 58점대는 돼야 되는데 20,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만의 리그를 따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좀 공부를 하셔서 꼭 발품을 파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번에 공급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아요. 아주 내가 평생 그냥 나는 집 안 사고 여기서 임대로 영구 임대로 살아도 좋을 것만 같은 집들의 그런 구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컨디션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으니까 우리 앵커분부터라도 그런 임대주택이랄지 네. 공공분양 또 비근애들을 위한 제도를 좀 공부를 하시고 또 네. 이런 방송에서도 널리 좀 홍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먼저 5가지 지역, 용산, 강남, 성동, 광진과 같은 이제 뜨는 유망주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는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뜨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말씀을 안 하시고 살짝 넘어가 주셨는데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 지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해주실 있습니다. 뭐 신문에 다 난 거든. 네. 일단은 우리가 가천의 주암동만 하더라도 약 6,000세대, 5,600세대. 가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마장 네. 앞에 지금 펜스 쳐놨어요. 네. 그다음에 방배동에서 저 예술의 공원으로 가다면 오른쪽에 그 성디마을 쪽도 한 1,200세대. 네.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한 8,500세대가 넘는 과천 정보지식센터. 좋잖아요, 네. 과천. 아주 과천 굿입니다.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이래 북이래가 또 많이 남았어요. 23,000세대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송파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남시에 네. 많이 신혼부부들 용.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김포하고 아까 검단 스마트시티 쪽이 올초 제가 말했던 7, 8개 했잖아요. 네. 그 상당한 그 공급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런 자기 자격 조건을 몰라요. 심지어 1순위 자격이 신혼생활 3년이라는 것도 모르시고 제가 오직하면 재원도 쳐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재원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용 행복주택은 꼭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제가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지금 신청할 때는 결혼 조건이 필요 없어요. 공공임대를 분양받거나 그러려면 이제 뭐 태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자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데요. 아빠 그런 것도 좀 바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좀 잘 아시고 앞으로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지금 강북은 말도 안 했어요. 네. 강북의 고양 쪽이랄지 파주 쪽이랄지 교화 이쪽에 좀 남양주 이쪽은 또 말도 안 했거든요. 양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봐서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와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될 분들은 잔치상이 앞으로 차려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은 공급량이 늘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그 정부의 정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젊은 분들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은퇴 후에 좀 살기 좋은 도시, 아니면 은퇴 후에는 어떤 지역이 좀 괜찮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또 내 집을 팔아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저축을 하고 집값이 좀 헐렁한 지역으로 은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은퇴지로 멀티 헤비테이션도 되고 세컨드 라이프에 세컨드 하우스도 돼요. 그래서 애국 같은 데는 멀티 헤비테이션 이런 시스템이 잘 되더라고요. 뭐 3개월은 스위스에서 살다가 또 뭐 4개월은 이탈리아의 제노베에서 살다가 또 런던에서 살다가 참 해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애국을 넘나드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은퇴 후 어디를 갈까 하고 여러 통계 기관에서 그 선호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1위는 역시 예상한 대로 제주도였어요. 네. 한 18%가. 네. 뭐 그 유명한 그 가수가 자꾸 거기서 뭐 숙박집도 하고 너무 많이 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제주도를 많이 수십 번 갔죠. 저는 이제 재테크 때문에. 오직하면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는요, 임야 밭이 10,000원씩 밖에 안 했었어요. 지금은 뭐 중국 사람들만 해도 300만 평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주도를 좀 쳤어요. 네. 색다른 도시죠. 하와이에서는 못 살더라도 제주도는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두 번째는 속초가 끼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 속초가 동서고속도로가 된 거니까 수도권 접근성으로는 앞으로 뭐 금방 가니까 또 바다도 있고 또 앞으로 그 설악산이랄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금강산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때 작년에 속초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로 한다면 나는 먼 곳이 싫어. 수도권에 자녀분들도 있고 의료 시설이 양호한 상태에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 집값이 좀 서울의 3분의 1 값인 천안, 파주, 용인, 원주, 여주, 이천 이런 데수를 해요. 그럼 수도권 전체를 닿잖아요. 근데 아까 집값은 홀쭉하잖아요. 홀쭉해. 뭐 아까 전세값도 좀 홀쭉하고 또 공기도 좀 좋고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내가 은퇴 후 가고 싶다 하는 것은 아직도 두 가지가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텐데 양평하고 가평은 과거에서도 양평 가보면 그 남한강, 북한강 쪽에 쭉 별장도 많고 전원주택 많잖아요. 그런 정도고 결론은 그러면 어디서 살 거냐 하는데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은퇴 후는 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약 44%가 전원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 우리가 노후에 이런 것이 좀,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이런 순서대로 꼽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또 대책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대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광란의 집값이라고 불리죠. 굉장히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전세, 월세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세값과 집값 도대체 어디까지 뛸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은 국토부라 할지 우리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짜는 경제수석이랄지 사회수석분들도 골머리가 아픈 질문일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생물과 같고 전번 시간 말한 것처럼 이 콩나물 가격도 통제 못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전세 시장은 눈에 좀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결국은 집을 사는 속도를 늦췄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강남권만 보더라도 서울의 특히 강남권의 전세는 전세 대란. 저는 그것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수도권으로 가가지고는 입주 대란입니다. 아다시피 내년 2019년까지 약 88만 세대가 새 아파트들을 그동안에 분양했던 것들이 수도권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역전세란에 아마 잔금 못 치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반대적인 입주 대란을 예견할 수 있고요. 수도권 하면 저는 남쪽으로는 동탄2, 소동탄, 동톤탄, 또 북쪽으로 하면 파주, 교화 이쪽, 운정 이 정도로 보고 이쪽으로 또 서쪽으로 간다면은 김포시, 김포 한강 신도시, 또 우리 동쪽으로 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천 정도, 이천. 뭐 원주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수도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그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입주하기 위해서 잔금 맞추기도 힘들
대란. 대표적으로 지금 동탄2가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진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조심하시고, 서울의 강남 5구, 4구는 아까 멸실주택이 4, 5만 가구 되면서 새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건 또 전세 대란이 양면성이 있네요. 네. 두 가지를 제 견해로서는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집으로 하는 재테크라고 불리는 주테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하는 재테크, 주테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우리 이춘모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궁금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